살인적인 한파가 전 세계를 강타했습니다. 북미는 영하 51도로 도시 기능이 마비되었고 아열대 기후의 대만에서는 갑작스러운 추위로 이틀 만에 104명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일본에서는 3m 폭설 속 히트쇼크로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슷한 한파가 덮친 한 나라만이 특별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나라의 사람들은 어떻게 극한의 추위 속에서도 일상을 이어갈 수 있을까요? 세계 각국의 전문가들이 이 추위 대응의 비밀을 파헤치기 시작했고, 곧 놀라운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아마존과 이베이에서는 두 가지 한국 제품을 향한 전례 없는 구매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하나는 길게 늘어진 검은 솜덩이라 불리는 독특한 외투입니다. 또 하나는 바닥을 데우는 얇은 직사각형의 정체. 해외 소비자들은 배송비가 제품 가격보다 비싸도 이 물건들을 구하려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세계 각국이 극한의 추위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동안 왜 한국만이 천년의 지혜로 무장한 채 추위를 꺾을 수 있었을까요? 온열 좌석부터 온돌 문화까지 한파 속 생존의 열쇠를 쥔 한국의 따뜻한 비밀을 지금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핀란드 헬싱키 대학교에서 북유럽 문학을 가르치는 안나 린드홀름이에요. 늘 평화롭고 안정적이었던 제 일상이 완전히 뒤바뀌었던 그 겨울의 경험을 이야기하려고 해요. 그것은 한국에 있는 제 딸 리나 때문이었어요. 그날은 핀란드의 전형적인 한겨울이었어요. 창밖으로는 한방눈이 계속해서 내리고 있었고 헬싱키 거리는 하얀 눈으로 뒤덮여 있었죠. 저는 아침부터 대학에서 19세기 핀란드 신화와 문학 강의를 끝내고 연구실에서 논문을 검토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평소처럼 오후 3시가 되자 저는 딸 리나에게 메시지를 보냈죠. 한국 시간으로는 저녁 10시였어요. 우리는 매일 이 시간에 짧게라도 영상통화를 하며 서로의 안부를 물었거든요. 메시지를 보내고 커피를 한 잔 마신 후에도 답장이 오지 않았어요. 평소 같으면 바로 반가운 얼굴로 영상통화를 걸어왔을 텐데 이날은 그렇지 않았죠. 처음에는 바쁜가 보다라고 생각했어요. 리나는 서울의 어학원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동시에 한국 문화 블로그도 운영하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날 밤이 지나고 다음 날도 리나에게서 답장이 오지 않았어요. 두 번째 메시지를 보낸 후에도 리나의 프로필 사진 옆에는 읽음 표시만 떠 있었어요. 이런 적은 처음이었죠. 리나는 항상 저에게 연락을 자주 했고 헬싱키를 떠나 서울로 간 이후에도 매일 연락을 했거든요. 남들이 볼 때는 과한 걱정일 수도 있었겠지만 모성의 감각은 분명 뭔가 이상하다고 말하고 있었어요. 이틀이 지나도 연락이 없자 저는 점점 더 불안해졌어요. 연구실에서도 집중을 할 수 없었죠. 강의 중에도 자꾸 핸드폰을 확인하게 되었고 동료 교수들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어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저는 연구 계획을 모두 뒤로 미루고 노트북을 펼쳤죠. 검색창에 서울 뉴스라고 입력했어요. 한국어를 모르는 저는 영어로 된 한국 뉴스를 찾아 읽기 시작했어요. 서울 사고, 서울 재난, 서울 질병 같은 검색어로 최근 뉴스를 훑어보았지만 다행히 큰 사고나 재난은 없었죠.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저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어요. 만약 리나에게 무슨 일이 생겼다면 그것은 개인적인 일이라는 뜻이었으니까요. 머릿속에서 온갖 걱정스러운 상상이 펼쳐지기 시작했어요. 독감에 걸려 고열로 앓고 있는 리나, 길에서 넘어져 다쳐 병원에 누워있는 리나, 혹은 핸드폰을 잃어버려 연락을 못하고 있는 리나까지 상상했죠. 하지만 그 어떤 상상도 3일이나 연락이 두절된 상황을 설명해주지 못했어요. 그날 밤 저는 리나의 한국 친구 민지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리나가 서울에 도착한 후 사귄 친구였죠. 하지만 민지도 며칠 동안 리나를 만나지 못했다고 했어요. 마지막으로 본 것은 어학원 수업에서였고 리나가 조금 피곤해 보였다는 말만 전해주었죠. 민지가 리나에게 연락해보겠다는 메시지를 보내왔지만 그것으로 제 불안은 줄어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커졌죠. 저는 핀란드의 밤을 뜬 눈으로 지새웠어요.
창밖으로 내리는 눈을 바라보며 지구 반대편에 있는 딸을 생각했죠. 리나가 서울로 떠난 것은 6개월 전이었어요. 한국 문화와 언어에 매료된 리나는 1년 동안 한국에서 지내며 언어를 배우고 문화를 경험하고 싶다고 했죠.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딸의 열정적인 눈빛을 보며 결국 허락했던 그 결정이 이제는 후회스러웠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결단을 내렸어요. 3일 후면 학기가 끝나고 겨울 방학이 시작될 예정이었죠. 방학 계획은 집에서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었지만 지금은 그 무엇보다 딸의 안전이 중요했어요. 저는 동료 교수에게 남은 강의를 부탁하고 헬싱키에서 서울로 가는 항공권을 검색하기 시작했죠. 여행 일정을 확인하며 저는 다시 한번 리나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이번에는 평소와 달리 강한 어조로 당장 연락하라고 했죠. 그렇지 않으면 제가 직접 서울로 가겠다고 말했어요. 메시지를 보내고 연구실 책상 위에 서류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겨울방학 동안 진행해야 할 연구 계획과 논문 검토, 그리고 다음 학기 강의 준비까지. 모든 것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지만 그 순간 제 머릿속에는 오직 리나뿐이었어요. 항공권 예약 버튼을 누르려는 찰나 제 핸드폰이 울렸어요. 화면을 보니 리나라는 이름이 뜨고 있었죠. 가슴이 쿵쾅거리며 전화를 받았어요. 리나는 아픈 목소리로 미안하다고 말했어요. 너무 아파서 연락을 못했다고 했죠.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쉬어 있었고 중간중간 기침 소리가 들렸어요. 그녀는 심한 독감에 걸려 며칠 동안 고열로 앓아누워 있었다고 했죠. 핸드폰 충전기가 고장나서 배터리가 다 닳아 연락도 못했다고 했어요. 다행히 오늘 아침에야 기운을 차려 근처 편의점에서 새 충전기를 샀다고 했죠. 걱정스러운 질문을 쏟아내는 저에게 리나는 이미 한국 친구의 도움으로 병원에 다녀왔고 약도 처방받았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서 여전히 기운이 없는 것이 느껴졌죠. 특히 혼자 아파서 외로웠다는 말에 제 마음은 더욱 아파왔어요. 저는 리나에게 제가 직접 한국으로 가겠다고 말했어요. 제 말에 리나는 처음에는 괜찮다며 만류했지만 제가 강하게 주장하자 결국 동의했죠. 사실 그녀도 아플 때 엄마가 옆에 있어 주길 원했던 것 같았어요. 저는 곧바로 항공권을 예약했어요. 다행히 이틀 후 헬싱키에서 서울로 가는 직항편이 있었죠. 전화를 끊고 나서야 저는 긴장이 풀려 의자에 깊이 기대앉았어요. 안도감과 동시에 새로운 걱정이 밀려왔죠. 한국은 가본 적이 없는 나라였고 언어도 전혀 모르는 상태였어요. 게다가 뉴스에서 본 바로는 서울은 지금 기록적인 한파가 몰아치고 있다고 했죠. 하지만 그런 걱정은 딸을 향한 애정 앞에서 별것 아니었어요. 저는 서둘러 집으로 돌아와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두꺼운 겨울옷과 필수품들을 가방에 넣으며 핀란드의 추위에 익숙한 제가 한국의 겨울을 어떻게 느낄지 궁금했죠. 인터넷으로 서울의 날씨를 검색해보니 영하 15도까지 내려간다고 했어요. 핀란드의 겨울과 비슷한 온도였지만 왠지 다르게 느껴질 것 같았어요. 짐을 싸면서 문득 리나가 몇 주 전에 보내준 사진이 생각났어요. 서울의 겨울 풍경이 담긴 사진이었는데 사람들이 길게 내려오는 두꺼운 패딩을 입고 있었죠. 당시에는 왜 저렇게 두꺼운 옷을 입고 있지? 그렇게까지 추운가? 라고 생각했었어요. 핀란드 사람으로서 추위에 대한 약간의 자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행 준비를 마치고 침대에 누웠지만 쉽게 잠이 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에는 온통 딸 생각과 낯선 나라에 대한 걱정이 가득했죠. 그래도 곧 딸을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어요. 창밖으로 내리는 눈을 바라보며 저는 서울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을 딸과 그곳의 겨울 풍경을 상상했어요. 마침내 출발 당일이 되었고 저는 헬싱키 마이너스 반타 공항으로 향했어요. 공항은 크리스마스 시즌을 앞두고 여행객들로 붐볐죠.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계속해서 초조함을 느꼈어요. 12시간이 넘는 긴 비행시간 동안 잠을 자려고 했지만 딸 리나에 대한 걱정으로 좀처럼 눈을 붙이기 어려웠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끝없는 구름 위로 태양이 떠올랐다가 다시 저물었어요. 비행기 스크린에 표시된 지도를 보니 우리는 러시아, 중국을 지나 서서히 한국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비행기 안내방송에서 잠시 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다는 소식이 한국어, 영어, 그리고 중국어로 들려왔어요. 창문 너머로 처음 보는 한국의 풍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헬싱키에서 볼 수 있는 풍경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넓은 바다 위에 놓인 거대한 다리, 그리고 멀리 보이는 섬들과 고층 건물들의 실루엣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비행기가 착륙하기 시작하면서 심장 박동이 빨라졌어요. 드디어 한국에 도착했다는 실감이 났습니다. 낯선 나라, 낯선 언어와 문화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딸을 만난다는 생각에 두려움보다는 설렘이 더 컸어요. 비행기가 완전히 멈추고 승객들이 짐을 꺼내기 시작할 때 저도 서둘러 기내 수납함에서 작은 캐리어를 꺼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느껴진 첫 인상은 정돈됨이었어요. 헬싱키-반타 공항도 깨끗하고 효율적이었지만 인천국제공항은 그 규모와 현대적인 시설에서 차원이 달랐습니다. 공항 터미널로 들어서자 탁 트인 천장과 자연광이 들어오는 유리창, 그리고 세련된 디자인의 내부 구조가 눈길을 사로잡았어요. 공항 직원들은 모두 단정한 유니폼을 입고 있었고 여행객들을 친절하게 안내하고 있었습니다. 공항 곳곳에 설치된 전자 안내판들은 여러 언어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외국인인 저도 쉽게 방향을 찾을 수 있었어요. 입국 심사대로 향하면서 저는 조금 긴장했습니다. 외국에서 입국 심사를 받을 때마다 느끼는 긴장감이었어요. 하지만 제 차례가 되어 심사대에 다가갔을 때 심사관은 공식적이면서도 친절한 미소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영어로 방문 목적을 물었고 저는 딸이 아파서 보러 왔다고 설명했어요. 그러자 심사관은 이해한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이며 따님이 빨리 나으시길 바랍니다라고 영어로 말해주었습니다. 그 작은 배려가 낯선 나라에 막 도착한 저에게 큰 안도감을 주었어요. 입국 심사를 무사히 통과하고 수화물 찾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넓은 컨베이어 벨트 주변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짐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다양한 언어가 공간을 채웠고 저는 그 속에서 북유럽 언어를 찾아보려 했지만 들리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 그리고 영어였어요. 컨베이어 벨트가 움직이기 시작하고 짐들이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제 짐은 꽤 빨리 나왔고 저는 서둘러 캐리어를 꺼내 공항 출구로 향했어요. 공항 도착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가족이나 친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국인들이 서로 반갑게 포옹하는 모습, 외국인 관광객들을 맞이하는 가이드들, 그리고 비즈니스맨들이 바삐 오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저는 잠시 멈춰 서서 어떻게 서울 시내로 가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리나는 독감으로 아파서 공항까지 마중 나올 수 없다고 했어요. 대신 카카오톡 메시지로 자세한 교통 안내를 보내준 상태였습니다. 메시지를 확인하니 공항철도를 타고 서울역까지 간 다음 거기서 지하철로 갈아타고 리나의 자취방이 있는 홍대 입구역으로 가라고 되어 있었어요. 저는 공항 안내 데스크에서 영어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젊은 여성 직원은 유창한 영어로 친절하게 공항철도 플랫폼까지 가는 길을 설명해 주었어요. 그녀의 상세한 설명과 함께 영어로 된 지도까지 건네주어 매우 고마웠습니다. 공항 내부를 걸으면서 저는 이곳의 깔끔함과 효율성에 계속해서 감탄했어요. 쓰레기 하나 없는 바닥, 명확한 안내 표지판, 그리고 모든 시설이 완벽하게 정돈된 모습이었습니다. 핀란드도 청결함으로 유명하지만 이곳 인천공항의 규모를 고려하면 이 정도의 정돈된 모습을 유지하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었어요. 공항철도 플랫폼에 도착하자 곧바로 열차가 들어왔습니다. 타이밍이 너무 좋아서 놀랐어요. 열차 내부는 깨끗하고 넓었으며 좌석도 편안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지나가는 한국의 풍경을 바라보며 저는 점점 이 낯선 나라에 대한 호기심이 커지는 것을 느꼈어요. 열차 안 디스플레이에는 한국어와 영어로 다음 정류장 정보가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또한 열차 내 안내방송도 한국어 다음에 영어로 나와서 외국인인 저도 어디에 내려야 할지 쉽게 알 수 있었어요. 이런 세심한 배려가 외국인 여행객에게 큰 도움이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서울로 향하는 도시 풍경이 펼쳐졌어요. 처음에는 넓은 고속도로와 공장지대가 보이다가 점차 고층 아파트 단지들이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헬싱키의 낮은 건물들과는 달리 서울은 높고 빽빽한 아파트 단지들이 지평선을 채우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낯설면서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약 1시간 정도 열차를 타고 마침내 서울역에 도착했어요. 열차에서 내리자 사람들의 물결이 저를 반겼습니다. 서울역은 북적이는 인파로 가득 차 있었고 모두 각자의 목적지를 향해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저는 짐을 끌고 리나가 알려준 대로 지하철 2호선 승강장을 찾아 나섰습니다. 지하철역을 찾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어요. 거대한 서울역 내부에서 영어 안내판을 찾아 헤매다가 결국 역무원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다행히 그는 간단한 영어를 할 줄 알았고 친절하게 지하철 승강장까지 저를 안내해 주었어요. 그의 도움 덕분에 저는 무사히 지하철 2호선을 탈 수 있었습니다. 지하철 내부도 깔끔하고 현대적이었어요. 좌석에 앉자마자 느낀 따뜻함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좌석이 따뜻했기 때문이었어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이것은 온열 좌석이라고 하는 한국 지하철의 특별한 시스템이었습니다. 추운 겨울에 이런 작은 배려가 있다는 사실이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지하철은 빠른 속도로 서울 시내를 관통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모습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현대적이고 활기찼어요. 고층 빌딩들이 하늘을 찌르고 화려한 네온 사인들이 거리를 밝히고 있었습니다. 헬싱키의 조용하고 차분한 분위기와는 확연히 달랐어요. 홍대 입구역에 도착하자 저는 긴장된 마음으로 지하철에서 내렸습니다. 역시나 사람들로 북적이는 역사 내부를 지나 출구로 향했어요. 리나가 알려준 4번 출구로 나가자 완전히 다른 세계가 펼쳐졌습니다. 좁은 골목길에 다양한 상점들과 레스토랑, 카페들이 즐비했고 젊은이들로 가득한 거리였어요. 밤 시간이었음에도 거리는 밝고 활기찼습니다. 구글 지도를 켜고 리나의 자취방으로 향했어요. 좁은 골목길을 몇 번 돌아 약 15분 정도 걸었을 때 저는 리나가 살고 있다는 원룸 건물 앞에 도착했습니다. 딸을 곧 만난다는 생각에 가슴이 설렜어요. 건물 입구 비밀번호를 누르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5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리나의 방 앞에 서서 초인종을 누르자 곧 문이 열렸어요. 창백한 얼굴에 리나가 나타났고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꼭 껴안았습니다. 그녀의 몸은 여전히 열이 있는 듯 뜨거웠고 약간 야위어 보였어요. 엄마가 왔구나라고 말하는 리나의 목소리는 여전히 쉬어 있었지만 그래도 전화로 들었을 때보다는 나아 보였습니다. 저는 딸을 꼭 안아주며 걱정했던 마음이 조금은 누그러지는 것을 느꼈어요. 리나의 작은 원룸으로 들어서자마자 저는 특별한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밖의 추위와는 완전히 다른 뭔가 특별한 종류의 따뜻함이었어요. 그것은 단순히 히터를 켜놓은 방의 따뜻함과는 달랐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이것이 바로 한국의 전통 난방 시스템인 온돌이었어요. 짐을 내려놓고 방 안을 둘러보니 리나의 작은 공간은 아늑하고 정갈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벽에는 한국 드라마 포스터가 몇 장 붙어 있었고 책상 위에는 한국어 교재와 노트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창문 밖으로는 서울의 밤 풍경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크고 작은 건물들의 불빛이 별처럼 빛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리나는 저를 위해 간단한 차를 준비했습니다. 한국에서 인기 있는 대추차라고 했어요. 그 달콤하고 향긋한 맛이 긴 여행으로 지친 제 몸과 마음을 달래주었습니다. 차를 마시며 우리는 서로의 근황을 나누었어요. 리나는 한국어 학원에서의 생활과 한국 친구들과의 추억, 그리고 갑작스러운 독감으로 고생했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대화를 나누면서 저는 계속해서
리나의 방에서 느껴지는 특별한 따뜻함에 대해 궁금해했어요. 마침내 저는 바닥이 왜 이렇게 따뜻한지 물었고 리나는 웃으며 이것이 온돌이라는 한국의 전통 난방 시스템이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바닥 아래로 뜨거운 물이 지나가면서 방 전체를 따뜻하게 데워준다는 설명이었어요. 온돌은 수백 년 전부터 한국 사람들이 사용해온 난방 방식이에요. 바닥을 따뜻하게 해서 그 열이 위로 올라오게 하는 원리죠. 리나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감탄했어요. 이런 난방 시스템은 핀란드에서는 볼 수 없는 것이었죠. 핀란드의 난방은 주로 라디에이터를 통해 이루어지고 그것은 공기를 데우는 방식이기 때문에 종종 실내 공기가 건조해지는 단점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 온돌 시스템은 바닥부터 따뜻해지기 때문에 훨씬 더 자연스럽고 쾌적한 따뜻함을 제공했죠. 밤이 깊어가는 동안 저는 점점 더 한국의 이런 세심한 배려 문화에 감탄하게 되었어요. 공항에서부터 시작된 효율성과 친절함, 지하철의 온열 좌석, 그리고 이 온돌 난방까지 모든 것이 사람들의 편안함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문화에서 비롯된 것 같았죠. 피곤한 리나를 침대에 눕히고 저는 잠자리를 준비했어요. 리나는 저를 위해 바닥에 두꺼운 이불을 깔아주었죠. 처음에는 바닥에서 자는 것이 불편하지 않을까 염려했지만 온돌 바닥 위에 깔린 이불은 놀라울 정도로 편안했어요. 피곤한 몸을 이불 위에 눕히자 온돌의 따뜻함이 온몸으로 퍼져나갔죠. 하루 종일의 여행과 걱정으로 지친 저는 금세 깊은 잠에 빠져들었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정말 편안한 잠을 잤죠. 몸은 피곤했지만 마음만은 평온했어요. 딸이 제 곁에 있다는 안도감, 그리고 예상보다 훨씬 편안하고 따뜻한 한국의 첫인상이 저를 포근하게 감싸주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상쾌한 기분으로 눈을 떴어요. 창문 너머로 밝은 햇살이 비치고 있었죠. 그러나 창가로 다가가자마자 저는 창문에 서린 서리를 보고 놀랐어요. 바깥 온도가 상당히 낮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죠. 창문을 통해 밖을 내다보니 사람들이 두꺼운 패딩을 입고 종종 걸음으로 거리를 지나가고 있었어요. 리나는 아직 자고 있었고 저는 조용히 일어나 창가에 서서 서울의 아침 풍경을 관찰했어요. 이제 막 시작된 하루의 분주함이 느껴졌죠. 출근하는 사람들, 등교하는 학생들, 그리고 아침 운동을 하는 노인들까지 활기찬 도시의 모습이었어요. 창문을 살짝 열어보니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어요. 생각보다 훨씬 추운 기온이었죠. 핀란드 사람으로서 추위에는 익숙하다고 생각했는데 이 한국의 겨울 추위는 뭔가 달랐어요. 스치는 바람이 피부를 더 날카롭게 파고드는 느낌이었죠. 창문을 다시 닫고 방 안으로 돌아오는 순간 리나가 눈을 떴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창백한 얼굴이었지만 어제보다는 훨씬 나아 보였어요. 아침 인사를 나누며 저는 바깥 날씨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생각보다 춥다고 말했죠. 리나는 약한 미소를 지으며 일어나 앉았어요. 그녀는 핸드폰으로 날씨 앱을 확인하고는 오늘 기온이 영하 15도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저는 놀라지 않은 척했어요. 핀란드에서는 겨울철 영하 20도도 흔한 일이었으니까요. 사실 속으로는 약간의 자부심마저 느꼈습니다. 핀란드 사람으로서 한국의 추위 정도는 별것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리나는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 집에서 쉬어야 했고 저는 잠시 밖에 나가 우리가 필요한 식료품과 약을 사오기로 했습니다. 리나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며 두꺼운 겉옷을 챙겨 입으라고 당부했어요. 저는 평소 핀란드에서 입던 겨울 코트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방수 기능이 있는 두꺼운 코트였고 핀란드의 혹독한 겨울을 수년간 버텨왔던 신뢰할 수 있는 옷이었어요. 리나는 침대 옆 의자에 걸려있는 긴 패딩 점퍼를 가리켰습니다. 그것은 제가 평소 보던 겨울 점퍼와는 달리 무릎까지 오는 긴 길이었어요. 리나는 그것을 롱패딩이라고 부르며 한국에서 겨울을 나기 위한 필수품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약간의 의심을 품으며 그 롱패딩을 바라보았어요. 그렇게까지 두꺼운 옷이 필요할까 싶었습니다. 리나의 당부에도 불구하고
저는 핀란드에서 가져온 제 코트를 입고 밖으로 나갔어요. 아파트 현관문을 열자마자 예상치 못한 강렬한 추위가 저를 덮쳤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추위가 아니었어요. 마치 날카로운 칼날이 피부를 베어내는 듯한 감각이었습니다. 순간적으로 숨이 턱 막혔고 코와 뺨이 얼어붙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놀란 표정으로 다시 건물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리나가 말한 롱패딩이 생각났어요. 자존심을 조금 접고 다시 방으로 돌아가 리나의 롱패딩을 빌렸습니다. 그것을 입고 다시 밖으로 나가자 차이는 확연했어요. 여전히 얼굴은 차가웠지만 몸통과 다리는 훨씬 따뜻했습니다. 이 롱패딩의 효과에 놀라며 저는 리나의 지시대로 근처 슈퍼마켓으로 향했어요. 길을 걸으면서 저는 주변의 한국 사람들을 관찰했습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저와 같은 롱패딩이나 두꺼운 겨울 점퍼를 입고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얼굴의 대부분을 가리는 마스크까지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상하게 느껴졌지만 차가운 바람을 직접 경험한 후에는 그들의 선택이 매우 합리적으로 보였어요. 슈퍼마켓에 도착해 따뜻한 실내로 들어서자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식료품을 고르면서 저는 한국의 다양한 식품들을 구경했어요. 생소한 채소들, 다양한 김치 종류, 그리고 수많은 라면 제품들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리나가 적어준 목록대로 필요한 물품들을 담고 약국으로 향했어요. 약국에서는 영어를 조금 할 줄 아는 약사의 도움으로 감기약과 영양제를 구입했습니다. 그는 친절하게 약의 복용법을 설명해 주었고 딸의 빠른 회복을 빌어주었어요. 그의 따뜻한 배려에 감사함을 느끼며 다시 리나의 원룸으로 돌아왔습니다. 리나는 제가 롱패딩을 입고 온 것을 보고 미소 지었어요. 저는 솔직히 인정했습니다. 한국의 겨울은 생각보다 훨씬 춥다고요. 핀란드의 추위와는 다른 종류의 추위였습니다. 핀란드는 건조하고 맑은 추위라면 한국은 습하고 뼛속까지 파고드는 듯한 추위였어요. 리나는 핀란드와 한국의 겨울 차이에 대해 자신이 알게 된 사실들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한국은 대륙성 기후와 해양성 기후의 영향을 모두 받기 때문에 습도가 높은 상태에서의 추위가 체감 온도를 더 낮게 만든다는 거였어요. 또한 한국의 겨울바람은 시베리아에서 불어오는 찬 공기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날 오후 리나의 컨디션이 좀 나아지자 우리는 함께 가벼운 식사를 준비했어요. 리나는 한국식 죽을 끓이는 법을 저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쌀과 채소, 그리고 약간의 소고기를 넣은 죽은 아픈 사람에게 좋은 음식이라고 했어요. 그 부드러운 죽을 먹으며 우리는 앞으로의 일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리나가 완전히 회복되면 서울의 여러 명소를 함께 돌아보기로 했어요. 그때까지 저는 근처 동네를 조금씩 탐험하기로 했습니다. 롱패딩의 힘을 빌려 한국의 추위와 싸울 준비가 되었다고 농담했죠. 다음 날 리나는 훨씬 더 나아 보였습니다. 열도 거의 내렸고 식욕도 돌아왔어요. 저는 리나가 더 쉴 수 있도록 하고 혼자서 근처 홍대 거리를 구경하기로 했습니다. 롱패딩을 단단히 입고 리나가 추천한 목도리와 장갑까지 착용했어요. 홍대 거리는 활기찼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많은 젊은이들이 거리를 활보하고 있었어요. 다양한 패션숍, 카페, 레스토랑들이 즐비했고 거리 곳곳에서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그 활기찬 분위기에 이끌려 여러 상점들을 구경했어요. 한 카페에 들어가 따뜻한 음료를 주문했습니다. 메뉴판을 보니 다양한 종류의 차와 커피가 있었어요. 특히 제 눈을 끈 것은 유자차라는 메뉴였습니다. 주문해보니 그것은 상큼하고 달콤한 맛의 차였어요. 레몬과 비슷하면서도 더 복합적인 향이 났습니다. 그 따뜻한 음료는 차가운 날씨에 지친 제 몸을 녹여주었어요. 카페 창가에 앉아 거리를 바라보며 저는 한국 사람들이 추위에 대처하는 방식을 관찰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롱패딩을 입고 있었고 목도리로 얼굴의 절반을 가리고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귀마개나 모자를 써서 추위를 막고 있었고 거의 모든 사람들이 장갑을 끼고 있었습니다.
흥미로웠던 것은 이런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활기차게 거리를 다니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핀란드에서는 이런 추위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내에 머무르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울 사람들은 추위에 굴하지 않고 일상을 즐기는 것 같았어요. 카페를 나와 거리를 더 걷다가 문득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버스 정류장의 의자가 따뜻했어요. 호기심에 다시 앉아보니 정말 의자가 열을 내고 있었습니다. 옆에 앉아있던 한국 학생이 영어로 이것이 온열 의자라고 설명해 주었어요. 추운 겨울에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설치한 시설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감탄했습니다. 이런 세심한 배려가 어딘가에 또 있을까요? 헬싱키의 버스 정류장도 깔끔하고 현대적이었지만 의자를 따뜻하게 해주는 시스템은 없었어요. 이것은 한국 사람들이 추위를 얼마나 진지하게 대하는지, 그리고 시민들의 편안함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보여주는 예시였습니다. 거리를 더 걷다 보니 골목 곳곳에서 특이한 냄새가 풍겨왔어요. 달콤하면서도 구수한 냄새였습니다. 호기심에 이끌려 한 노점상 앞에 멈춰 섰어요. 그곳에서는 붕어 모양의 빵을 굽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이것이 바로 유명한 붕어빵이었어요. 노점상 아주머니는 제가 외국인인 것을 보고 친절하게 미소 지으며 붕어빵 하나를 건네주셨습니다. 저는 감사히 받아 한 입 베어 물었어요. 바삭한 겉면과 달콤한 팥 앙금이 가득 든 속은 놀라운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뜨거운 붕어빵이 손을 따뜻하게 해주는 동시에 그 달콤한 맛이 입안을 가득 채웠어요. 붕어빵을 먹으며 계속 걷다 보니 또 다른 노점상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는 군고구마를 파는 곳이었어요. 커다란 드럼통에서 고구마를 구워 파는 모습이 이국적이면서도 정겨웠습니다. 한 개를 사서 먹어보니 그 달콤하고 포근한 맛에 또 한 번 감탄했어요. 추운 날씨에 손을 녹이고 배를 채울 수 있는 완벽한 간식이었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하자 거리는 더욱 화려해졌어요. 네온 사인과 조명들이 켜지며 홍대 거리는 낮과는 또 다른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사람들도 더 많아졌고 거리의 활기도 더해졌어요. 저는 그 생동감 넘치는 분위기에 취해 계속 거리를 거닐었습니다. 한참을 걷다 문득 시간을 확인하니 저녁 6시가 넘어가고 있었어요. 리나에게 돌아갈 시간이었습니다. 원룸으로 돌아가는 길에 작은 슈퍼마켓에 들러 리나가 좋아하는 과일과 음료를 몇 가지 더 샀어요. 한국의 편의점은 다양한 상품들로 가득 차 있어 놀라웠습니다. 핀란드의 작은 슈퍼마켓과는 품목 구성이 많이 달랐어요. 원룸으로 돌아오자 리나는 소파에 앉아 한국 드라마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색이 많이 좋아진 것을 보고 안심했어요. 저는 홍대 거리에서의 경험을 리나에게 자세히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특히 따뜻한 버스 정류장 의자와 붕어빵, 군고구마에 대한 감상을 열정적으로 전했어요. 리나는 제가 한국 문화에 빠르게 적응하고 있다며 기뻐했습니다. 그녀는 내일 컨디션이 더 좋아지면 함께 서울의 다른 지역들도 구경시켜주겠다고 약속했어요. 특히 북촌 한옥마을과 남산타워를 추천했습니다. 저는 기대감에 부풀었어요. 저녁 식사로 우리는 리나가 앱으로 주문한 한국식 치킨을 먹었습니다. 양념치킨이라는 것이었는데 매콤하면서도 달콤한 소스가 발라진 치킨이었어요. 처음에는 그 강한 향신료 맛에 놀랐지만 먹다 보니 자꾸 손이 갔습니다. 특히 치킨과 함께 나온 백김치와의 조합이 절묘했어요. 식사 후 리나는 저에게 특별한 것을 보여주겠다며 침대 위에 이불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 아래에는 얇은 매트 같은 것이 깔려 있었어요. 리나는 그것을 전기장판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버튼을 누르자 매트에서 따뜻한 열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한국의 겨울을 견디는 또 하나의 비밀이에요. 리나의 말에 저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 전기장판을 살펴보았습니다. 사용법을 배우고 나니 이것이 얼마나 실용적인 발명품인지 깨달았어요. 온돌이 바닥을 데워준다면 전기장판은 침대를 따뜻하게 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추운 겨울밤에 이보다 더 완벽한 수면 환경이 있을까 싶었어요.
핀란드에도 이런 게 있으면 좋겠다. 제 말에 리나는 웃으며 이런 전기장판을 핀란드 친구들에게 선물로 사가자고 제안했습니다. 저는 당연히 찬성했어요. 이렇게 실용적인 물건은 핀란드의 긴 겨울에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았습니다. 밤이 깊어가면서 저는 오늘 경험한 한국의 겨울 문화에 대해 생각해 보았어요. 롱패딩, 온열의자, 붕어빵과 군고구마, 그리고 전기장판까지. 모두 추위를 이겨내기 위한 한국 사람들의 지혜였습니다. 처음에는 핀란드 사람으로서 한국의 추위를 얕봤던 제 자신이 부끄러워졌어요. 다음 날 아침, 리나의 컨디션은 거의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열도 완전히 내리고 기침도 훨씬 줄었어요. 그녀는 오늘 저에게 서울의 다른 명소들을 보여주겠다며 신나게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저 역시 기대가 컸어요. 이제 롱패딩의 힘을 빌려 한국의 추위에 대한 두려움은 많이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아침 식사를 하며 리나는 오늘의 일정을 설명했어요. 먼저 북촌 한옥마을에 가서 전통 가옥을 구경하고 이후 인사동을 거쳐 남산타워로 올라가 서울 전경을 감상하는 계획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의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모습을 직접 볼 수 있다는 생각에 설렜어요. 준비를 마치고 우리는 집을 나섰습니다. 오늘도 바깥은 여전히 매서운 추위였지만 이제는 어제보다 훨씬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롱패딩에 목도리, 장갑, 그리고 리나가 추가로 빌려준 귀마개까지 착용하니 한결 견딜만 했습니다. 이제 저도 완전한 한국식 방한 패션을 갖추게 된 셈이었어요. 지하철로 이동하면서 저는 차창밖 풍경을 관찰했습니다. 서울의 거리는 빽빽한 건물들과 현대적인 시설들로 가득했어요. 그러나 곳곳에 전통적인 요소들도 보였습니다. 현대 건물 사이로 보이는 고궁의 지붕, 빌딩 옆에 자리한 작은 사찰 등이 인상적이었어요. 북촌 한옥마을에 도착하자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현대적인 도시에서 갑자기 전통 마을로 들어온 느낌이었어요. 좁은 골목길을 따라 늘어선 한옥들은 기와 지붕과 나무 대문으로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눈이 소복이 쌓인 기와 지붕은 마치 동화 속 그림 같았어요. 한옥 골목을 걸으며 저는 문득 이 추위 속에서 옛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지냈을지 궁금해졌습니다. 리나가 그에 대한 답을 알려주었어요. 바로 온돌이었습니다. 한국의 전통 가옥들은 수백 년 전부터 온돌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고 그것이 한국 사람들이 추운 겨울을 견딜 수 있게 해준 지혜였다고 했어요. 우리는 운 좋게도 한 한옥 체험관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내부에 들어서자 예상대로 바닥은 따뜻했어요. 가이드분이 전통 온돌 시스템에 대해 설명해 주셨습니다. 부엌에서 불을 지피면 그 열기가 바닥 아래 통로를 따라 흐르면서 방을 데우는 방식이었어요. 이런 지혜가 수백 년 전부터 있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한옥 체험을 마치고 나오면서 저는 한국의 겨울 문화에 대한 이해가 더 깊어지는 것을 느꼈어요. 추위를 이기기 위한 방법은 문화마다 다르지만 한국 사람들의 해결책은 특별히 지혜롭고 실용적이었습니다. 온돌과 같은 전통 지혜를 현대의 전기장판, 온열의자 등으로 발전시킨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북촌에서의 시간을 뒤로하고 우리는 인사동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전통 공예품과 기념품을 파는 상점들이 늘어선 거리였어요. 상점들을 구경하며 우리는 따뜻한 전통차를 파는 찻집에 들어갔습니다. 차가운 바깥 공기에 지친 우리에게 따뜻한 쌍화차는 천국 같은 위로였어요. 찻집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저는 이제 한국의 겨울이 이상하게도 마음에 들기 시작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처음에는 두렵고 낯설었던 이 매서운 추위가 이제는 새로운 경험과 발견의 배경이 되어주고 있었어요. 핀란드의 겨울과는 다른 방식으로 한국의 겨울은 저에게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주고 있었습니다. 인사동에서 남산타워로 향하는 길, 저는 리나에게 핀란드의 겨울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헬싱키의 하얀 설경과 얼어붙은 바다, 그리고 오로라가 춤추는 라플란드의 밤하늘에 대한 추억이었어요. 리나는 눈을 반짝이며 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녀는 독감에서 완전히 회복된 것 같았고 그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한결 가벼워졌어요. 남산타워에 도착하자 해가 서서히 지고 있었습니다.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창밖으로 서울의 파노라마가 펼쳐졌어요. 빽빽하게 들어선 고층 건물들 사이로 한강이 은빛으로 반짝이는 모습이 마치 예술 작품 같았습니다. 산 정상에 도착해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니 그야말로 장관이었어요. 끝없이 펼쳐진 불빛의 바다는 마치 별들이 땅으로 내려온 것 같았습니다. 타워 전망대에서 서울을 내려다보며 저는 이 거대한 도시에 대한 경외감을 느꼈어요. 헬싱키는 작고 조용한 도시였지만 서울은 끝없이 펼쳐지는 활기찬 대도시였습니다. 그 규모와 에너지가 압도적이었어요. 리나는 서울의 여러 지역을 가리키며 각각의 특징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강남의 현대적인 빌딩들, 종로의 역사적인 건물들, 그리고 한강을 따라 늘어선 아파트 단지들까지 모두 독특한 매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저는 이 복잡한 도시가 어떻게 이렇게 효율적으로 돌아가는지 궁금했습니다. 해가 완전히 지고 밤이 깊어가면서 기온은 더욱 떨어졌어요. 전망대 밖 테라스에 잠시 나갔다가 매서운 바람에 곧바로 다시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이제는 한국의 겨울 추위에 대한 두려움이 많이 줄었지만 여전히 그 칼날 같은 바람은 경외심을 불러일으켰어요. 남산타워에서의 시간을 마치고 우리는 저녁 식사를 위해 명동으로 향했습니다. 명동은 서울의 쇼핑 중심지로 저녁 시간임에도 많은 사람들로 북적였어요. 화려한 간판들과 다양한 상점들이 줄지어 있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리나가 추천한 한식당에서 우리는 불고기와 된장찌개를 주문했어요. 처음 맛보는 한국 음식이었지만 그 풍부한 맛과 향에 곧바로 매료되었습니다. 특히 차가운 바깥 공기와 대조되는 뜨거운 된장찌개는 몸을 녹이는 완벽한 음식이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밖으로 나오자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멈춰 서서 하늘에서 춤추듯 내리는 눈송이들을 바라보았어요. 하얀 눈은 도시의 네온사인 빛을 받아 형형색색으로 반짝였습니다. 그 순간의 아름다움에 저와 리나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눈이 점점 더 세차게 내리기 시작하자 우리는 서둘러 리나의 원룸으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가는 동안 창밖으로 서울의 눈 내리는 풍경을 감상했어요. 빌딩들과 거리 위에 하얗게 쌓이는 눈은 도시의 신비로운 분위기를 더했습니다. 홍대 입구역에 도착해 밖으로 나오자 눈은 더욱 거세게 내리고 있었어요. 우리는 서둘러 걸음을 재촉했지만 미끄러운 길 때문에 조심스럽게 움직여야 했습니다. 귀한 순간을 놓치기 싫어 핸드폰으로 사진도 몇 장 찍었어요. 눈 내리는 서울의 밤거리는 마치 동화 속 세상 같았습니다. 리나의 원룸에 도착하자마자 우리는 젖은 외투와 신발을 벗었어요. 방 안의 따뜻함이 얼어붙은 뺨과 손가락을 녹여주었습니다. 리나는 곧바로 전기포트로 물을 끓여 따뜻한 차를 준비했어요. 그 순간 저는 이 작은 원룸이 서울에서 가장 아늑한 공간으로 느껴졌습니다. 차를 마시며 창밖으로 계속해서 내리는 눈을 바라보았어요. 리나는 내일 아침이면 서울이 눈으로 뒤덮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설렘과 기대감이 느껴졌어요. 핀란드에서도 자주 눈을 보지만 이국적인 도시 서울의 설경은 또 다른 매력이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저녁 시간, 우리는 리나의 노트북으로 한국 드라마를 함께 보기로 했어요. 리나가 자막이 있는 인기 드라마를 골라주었습니다. 처음 접하는 한국 드라마였지만 그 감정적인 연기와 흥미로운 스토리라인에 곧 빠져들었어요. 드라마 속 인물들이 입은 겨울 패션도 눈여겨보았습니다. 역시 롱패딩은 빠지지 않았어요. 드라마를 보는 동안 리나는 한국의 다양한 문화적 요소들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식사 예절부터 연장자를 대하는 방식, 그리고 드라마에 자주 등장하는 정서적 표현들까지 한국 문화의 깊이와 복잡성을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어요. 밤이 깊어갈수록 바깥의 추위는 더해갔지만 온돌 바닥과 전기장판 덕분에 우리는 따뜻하게 밤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리나는 저에게 전기장판을 어떻게 조절하는지
다시 자세히 알려주었어요. 온도 조절 버튼과 타이머 설정 방법까지 마치 소중한 비밀을 공유하는 것처럼 열정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이제 엄마도 한국 겨울의 전문가가 되었네요. 리나의 말에 웃으며 저는 정말 그런 것 같다고 대답했습니다. 처음 한국에 도착했을 때 느꼈던 두려움과 불편함은 어느새 사라지고 이 독특한 겨울 문화를 즐기고 있는 제 모습이 신기했어요. 잠자리에 들기 전 리나는 내일의 계획을 이야기했습니다. 눈이 그치면 경복궁을 방문하자고 했어요. 눈 덮인 고궁의 모습은 특별한 아름다움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삼청동과 경복궁 인근의 전통찻집을 방문할 계획이었어요. 저는 한국의 또 다른 모습을 볼 생각에 설렜습니다. 전기장판 위에 이불을 펴고 누우니 온몸이 따뜻하게 감싸졌어요. 이런 편안함은 핀란드에서도 느껴보지 못한 정말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눈을 감으며 오늘 하루 경험한 서울의 풍경과 맛, 그리고 사람들을 떠올렸어요. 하루 만에 이렇게 많은 것을 경험하다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부신 햇살에 눈을 떴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세상은 하얀 눈으로 뒤덮여 있었어요. 어제 밤새 내린 눈이 서울을 새하얀 도화지로 바꿔놓은 것 같았습니다. 리나도 일어나 창가로 다가와 눈 덮인 풍경을 감상했어요. 우리는 서둘러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리나가 한국식 아침으로 간단한 죽과 몇 가지 반찬을 차렸어요. 따뜻한 죽은 차가운 겨울 아침에 완벽한 식사였습니다. 창가에 앉아 눈 덮인 풍경을 바라보며 먹는 아침 식사는 그 자체로 특별한 경험이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우리는 두꺼운 겨울옷을 챙겨 입었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추울 것 같아 레이어링에 신경 썼어요. 목도리와 장갑, 모자까지 모두 갖추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밖은 예상대로 매우 추웠지만 눈 덮인 거리의 아름다움에 그런 불편함은 잊혀졌어요. 발자국 하나 없는 신선한 눈밭 위를 걷는 기분은 상쾌했습니다. 우리는 천천히 걸으며 눈 덮인 홍대 거리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어요. 지하철역으로 향하는 길에 우리는 작은 카페에 들렀습니다. 따뜻한 카페 라떼로 몸을 녹인 후 경복궁으로 향했어요. 지하철 안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따뜻했고 창밖으로 보이는 눈 덮인 서울의 모습은 마치 다른 세계에 온 것 같은 느낌을 주었습니다. 경복궁역에 도착해 밖으로 나오자 눈 덮인 고궁의 모습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웅장한 궁궐 건물들과 하얀 눈의 조화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다웠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은 고요하고 신비로운 분위기였어요. 입장권을 구매하고 궁 안으로 들어서자 또 다른 세계가 펼쳐졌어요. 눈 덮인 넓은 뜰과 화려한 색채의 전통 건물들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었죠. 우리는 천천히 걸으며 각 건물의 역사와 의미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경복궁을 거닐면서 저는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수백 년의 역사가 그대로 보존된 이 공간에서 저는 한국인들의 전통에 대한 자부심과 보존 노력을 느낄 수 있었죠. 특히 눈이 내린 후의 고궁은 마치 동화 속 세계 같았어요. 경복궁 관람을 마치고 우리는 근처의 삼청동으로 향했어요. 좁은 골목길을 따라 늘어선 아기자기한 카페와 갤러리들이 인상적이었죠. 특히 현대적인 감각과 전통적인 요소가 조화롭게 섞인 건물들이 매력적이었어요. 리나는 꼭 가봐야 할 곳이 있다며 저를 작은 한옥 카페로 안내했어요.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전통적인 한옥 구조와 현대적인 카페 인테리어가 절묘하게 어우러진 공간이 눈에 들어왔죠. 무엇보다 이곳도 온돌 바닥이라 따뜻했어요. 우리는 창가 자리에 앉아 전통차와 한과를 주문했어요. 창밖으로는 눈 덮인 한옥마을의 풍경이 보였죠. 따뜻한 차를 마시며 바라보는 그 풍경은 너무나 평화로웠어요. 리나는 이런 공간이 한국의 정서를 잘 표현한다고 말했죠. 차를 마시며 리나와 나는 그녀의 한국 생활에 대해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처음에는 언어 장벽으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한국인들의 따뜻한 배려와 도움으로 점차 적응해 갔다는 이야기였죠.
특히 아플 때 이웃과 친구들이 보여준 관심과 배려가 큰 위로가 되었다고 했어요. 리나는 한국 사람들이 정말 따뜻하다고 말했어요. 겨울만큼이나 차갑게 느껴질 수 있는 대도시에서 이런 인간적인 온기를 느끼다니 놀라웠다고 했죠. 리나의 말에 저는 깊이 공감했어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저 역시 한국에서 그런 따뜻함을 느꼈죠. 공항에서 만난 친절한 직원들, 길을 알려주던 지나가는 학생, 그리고 약을 세심하게 설명해주던 약사까지. 모두가 바쁜 일상 속에서도 타인을 배려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카페에서 나와 우리는 근처 전통시장을 구경했어요. 다양한 먹거리와 상품들이 즐비한 시장은 활기찼죠. 특히 눈길을 끈 것은 길거리 음식들이었어요. 호떡, 떡볶이, 어묵 등 다양한 음식들이 추운 날씨에 더욱 맛있어 보였죠. 시장에서 우리는 호떡을 사 먹었어요. 갓 구운 호떡의 달콤한 시럽이 입안에 퍼지는 순간, 저는 또 한 번 한국 음식의 매력에 빠져들었죠. 추운 날씨에 이보다 더 완벽한 간식이 있을까 싶었어요. 시장을 구경한 후 우리는 근처 찜질방을 방문하기로 했어요. 리나는 찜질방이 한국의 겨울 문화를 이해하는 데 빠질 수 없는 경험이라고 말했죠. 저는 약간 긴장했지만 새로운 문화 체험에 대한 호기심이 더 컸어요. 찜질방에 들어서자 따뜻한 습기가 가득한 공기가 저를 맞이했어요. 탈의실에서 리나의 안내에 따라 제공된 옷으로 갈아입고 찜질 공간으로 들어갔죠. 그곳에는 다양한 온도의 방들과 휴식 공간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온돌 바닥에 누워 따뜻한 열기를 느끼자 모든 긴장이 풀렸어요. 리나는 이것이 한국 사람들이 추운 겨울을 나는 또 하나의 지혜라고 설명했죠.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찜질방에서 시간을 보내며 몸과 마음을 녹이는 것이 한국의 겨울 문화 중 하나라고 했어요. 찜질방에서 몇 시간을 보낸 후 우리는 완전히 새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으로 밖으로 나왔어요. 몸은 따뜻하게 데워져 있어 바깥의 추위도 한동안은 느껴지지 않았죠. 리나는 이것이 바로 찜질방의 마법이라며 웃었어요. 저녁이 되어 우리는 한국식 치킨과 맥주를 배달시켜 먹기로 했어요. 리나의 원룸으로 돌아와 편안하게 저녁을 즐겼죠. 바삭한 치킨과 시원한 맥주의 조합은 하루의 피로를 풀어주는 완벽한 저녁이었어요. 식사를 마친 후 우리는 소파에 나란히 앉아 오늘 찍은 사진들을 보며 하루를 되돌아보았어요. 눈 덮인 경복궁, 아기자기한 삼청동, 활기찬 시장까지. 모든 순간이 특별했죠. 특히 찜질방 경험은 제가 핀란드에 돌아가서 꼭 친구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였어요. 리나는 내일은 어디를 가보고 싶냐고 물었어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죠. 사실 이제는 특별히 어디를 더 가봐야겠다는 생각보다 그저 리나와 함께하는 이 시간 자체가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딸이 살고 있는 이 따뜻한 문화의 나라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죠. 하지만 한 가지 더 보고 싶은 것이 있었어요. 바로 한강이었죠. 서울의 중심을 가로지르는 이 거대한 강에 대해 많이 들어왔기 때문이었어요. 리나는 기뻐하며 내일 한강공원으로 피크닉을 가자고 제안했죠. 날씨가 허락한다면 자전거도 빌려 탈 수 있다고 했어요. 잠자리에 들기 전 저는 핀란드의 가족들에게 한국에서의 경험을 메시지로 전했어요. 특히 온돌과 전기장판, 찜질방 같은 한국의 따뜻한 문화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했죠. 남편은 제가 이렇게 다른 문화에 빠져들어가는 모습이 신기하다며 재미있어 했어요. 전기장판 위에 누워 오늘 하루를 되돌아보며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추위를 이겨내는 방법은 문화마다 다르지만 한국의 방식에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었죠. 그것은 단순히 물리적인 따뜻함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정서적인 따뜻함이었어요. 온돌, 전기장판, 찜질방. 이 모든 것들은 단순한 난방 시스템을 넘어 사람들이 함께 모여 추위를 이겨내는 문화적 공간이었죠. 눈을 감으며 저는 내일의 한강 방문을 기대했어요. 서울의 또 다른 모습을 볼 생각에 설렜죠. 아마도 그곳에서도 한국 특유의 또 다른 따뜻함을 발견하게 될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전기장판의 따뜻함 속에서 편안하게 눈을 떴어요. 창밖에는 어제보다 더 맑은 하늘이 펼쳐져 있었죠. 눈이 그치고 햇살이 밝게 비치는 모습이 기분 좋은 하루를 예고하는 듯했어요. 밤사이 쌓인 눈은 아침 햇살에 반짝이며 서울의 거리를 장식하고 있었죠. 리나도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더니 오늘은 날씨가 좋아 한강 방문에 완벽한 날이라고 말했어요. 우리는 서둘러 아침 식사를 하고 준비를 마쳤죠. 오늘도 저는 이제 익숙해진 롱패딩을 입고 목도리와 장갑으로 중무장했어요. 핀란드에서 온 제가 한국의 추위에 이렇게 대비하고 있다는 사실이 여전히 신기했죠. 집을 나서자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지만 이제는 그 감각이 오히려 상쾌하게 느껴졌어요. 서울의 겨울에 조금씩 적응해가고 있었죠. 우리는 지하철을 타고 한강으로 향했어요. 지하철 안에서 리나는 한강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죠. 한강이 서울을 남북으로 나누고 도시의 중심 역할을 한다는 것, 그리고 계절마다 다른 모습으로 서울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공간이라는 것까지요. 여의도 한강공원역에 도착해 밖으로 나오자 넓게 펼쳐진 한강의 모습이 눈앞에 나타났어요. 얼어붙은 강과 하얀 눈으로 덮인 공원의 모습이 장관이었죠. 많은 사람들이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공원을 거닐고 있었어요. 가족들, 연인들, 그리고 혼자 조용히 산책을 즐기는 사람들까지 다양했죠. 우리는 천천히 강변을 따라 걷기 시작했어요. 서울의 고층 빌딩들이 백그라운드로 펼쳐진 한강의 풍경은 도시적이면서도 자연스러운 조화를 이루고 있었죠. 리나는 여름에는 이곳에서 피크닉을 즐기고 물놀이도 할 수 있다고 말했어요. 겨울에는 얼어붙은 강 위에서 썰매를 타는 축제도 열린다고 했죠. 걷다가 우리는 한강변에 설치된 작은 카페에 들어갔어요. 유리창 너머로 한강을 바라볼 수 있는 자리에 앉아 따뜻한 음료를 주문했죠. 저는 지난번에 마셔본 유자차를 다시 주문했어요. 그 상큼하면서도 달콤한 맛이 기억에 남았거든요. 리나는 한국의 전통차인 대추차를 주문했죠. 창밖으로 펼쳐진 겨울 풍경을 바라보며 저는 리나에게 한국에서의 생활에 대해 더 많은 이야기를 물었어요. 그녀는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낯선 문화와 언어에 적응하기 어려웠지만 한국 사람들의 따뜻한 환대 덕분에 점차 이곳이 제2의 고향처럼 느껴지게 되었다고 했죠. 특히 음식 문화, 대중교통 시스템, 그리고 사람들의 열정적인 에너지가 그녀를 매료시켰다고 해요. 차를 마신 후 우리는 다시 밖으로 나왔어요. 강변을 따라 산책하다가 자전거 대여소를 발견했죠. 리나는 자전거를 타고 한강변을 달려보자고 제안했어요. 처음에는 미끄러운 길이 걱정되었지만 대여소 직원이 제설 작업이 완료된 자전거 전용 도로를 알려주었죠. 우리는 2대의 자전거를 빌려 천천히 강변을 달리기 시작했어요.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치고 지나갔지만 자전거를 타는 즐거움에 추위는 금방 잊혔죠. 한강을 따라 펼쳐진 서울의 풍경은 자전거 위에서 보니 더욱 다이내믹하게 느껴졌어요. 때때로 멈춰 서서 사진을 찍거나 특별히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하기도 했죠. 자전거를 타던 중 저는 한강변에 설치된 특이한 시설을 발견했어요. 강변을 따라 여러 개의 돔 형태 구조물이 있었죠.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것들은 따숨소라고 불리는 임시 온실이었어요. 리나는 이것이 겨울철 한강을 찾는 시민들을 위한 임시 쉼터라고 설명해 주었죠. 추위를 피해 잠시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이었어요. 우리는 자전거를 세워두고 따숨소 안으로 들어갔어요. 내부는 놀랍도록 따뜻했죠. 유리돔 형태로 만들어진 이 공간은 태양열로 자연스럽게 데워져 있었어요. 안에는 몇 개의 벤치가 있어 앉아서 쉴 수 있었고 작은 무료 도서관도 마련되어 있었죠. 몇몇 사람들이 책을 읽거나 담소를 나누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이 작은 쉼터에 앉아 잠시 휴식을 취하면서 저는 한국 사회의 또 다른 따뜻한 배려를 느꼈어요. 추운 겨울에 야외 활동을 즐기는 시민들을 위해 이런 세심한 시설을 만들어 놓다니 정말 감동적이었죠. 한국은 추위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추위 속에서도 편안함을 찾는 방법을 아는 나라 같았어요.
잠시 후 우리는 다시 자전거를 타고 이동했어요. 한강변을 따라 조금 더 달리다가 전통시장이 가까이 있다는 리나의 말에 자전거를 반납하고 그곳으로 향했죠. 광장시장이라고 불리는 이 전통시장은 여러 골목으로 이루어진 대형 실내 시장이었어요.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다양한 음식 냄새와 사람들의 활기찬 모습이 저를 반겼죠. 시장 안은 밖의 추위와는 대조적으로 따뜻했어요. 사람들의 열기와 음식을 조리하는 열기가 자연스럽게 공간을 데우고 있었죠. 우리는 다양한 노점상들 사이를 지나며 한국의 전통 음식과 공예품들을 구경했어요. 특히 길거리 음식들이 많아 하나씩 맛보는 재미가 있었죠. 리나의 추천으로 우리는 빈대떡이라는 음식을 먹어보았어요. 녹두로 만든 얇은 팬케이크 같은 이 음식은 바삭하면서도 속은 촉촉했죠. 따뜻하게 구워 나온 빈대떡을 먹으며 저는 또 한 번 한국 음식의 매력에 빠져들었어요. 추운 겨울날 시장에서 먹는 따뜻한 음식의 맛은 특별했죠. 시장을 구경하던 중 우리는 한국 전통 옷인 한복을 파는 가게를 발견했어요. 리나는 제게 한복을 입어보자고 제안했죠.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그녀의 열정에 못 이겨 결국 한복 체험을 해보기로 했어요. 가게 주인은 친절하게 여러 한복 중에서 제게 어울리는 색상과 디자인을 추천해 주셨죠. 한복은 생각보다 훨씬 아름다웠어요. 선명한 색상과 우아한 선이 특징적이었죠. 입어보니 예상외로 따뜻했어요. 여러 겹의 천으로 만들어진 한복은 추운 겨울에도 충분히 보온이 될 정도였죠. 가게 주인은 한복이 본래 계절에 따라 다른 소재로 만들어진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겨울용 한복은 두꺼운 직물로 만들어져 추위를 막아준다고 했죠. 한복을 입고 리나와 함께 사진을 찍은 후 우리는 시장 구경을 계속했어요. 다양한 물건들과 음식들을 구경하며 저는 한국의 전통과 현대가 어떻게 조화롭게 공존하는지 느낄 수 있었죠. 수백 년 된 전통 요리법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전통 공예품들이 여전히 일상에서 사용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시장에서 나와 우리는 다시 지하철을 타고 다음 목적지로 향했어요. 이번에는 리나가 특별한 장소를 보여주겠다며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로 안내했죠. 미래적인 디자인의 이 건물은 은빛 곡선형 외관이 눈에 띄었어요. 검은 아스팔트와 하얀 눈 위에 우뚝 선 그 모습은 마치 외계 우주선 같았죠. DDP 내부에 들어서자 그 독특한 건축 디자인에 또 한 번 감탄했어요. 곡선으로 이루어진 내부 공간은 미래적이면서도 아늑한 느낌을 주었죠. 그 안에는 다양한 전시장과 디자인 숍, 그리고 카페들이 있었어요. 우리는 잠시 전시를 구경하다가 카페에서 휴식을 취하기로 했죠. 카페에 앉아 핫초콜릿을 마시며 저는 오늘 하루 동안 경험한 서울의 다양한 면모를 떠올렸어요. 자연과 도시가 공존하는 한강, 전통이 살아 숨쉬는 시장, 그리고 미래 지향적인 디자인이 돋보이는 DDP까지. 서울은 정말 다양한 얼굴을 가진 도시였죠. 리나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그녀는 서울에서 특별히 좋아하는 공간으로 DDP 근처에 공원이 있다고 말했어요. 더 이른 시간에 방문했다면 그곳에서 저녁노를 볼 수 있었을 텐데 아쉽다고 했죠. 대신 우리는 다음번에 함께 방문하기로 약속했어요. 그 말에 저는 문득 한국 여행이 곧 끝난다는 사실을 깨달았죠. 며칠 후면 핀란드로 돌아가야 했어요. 날이 어두워지기 시작하자 우리는 서울의 야경을 더 잘 볼 수 있는 장소로 이동하기로 했어요. 남산타워 대신 이번에는 63빌딩으로 향했죠. 리나는 이곳에서 바라보는 한강과 서울의 야경이 특별하다고 말했어요. 63빌딩 전망대에 오르자 숨막히는 야경이 펼쳐졌어요. 불빛으로 반짝이는 서울의 모습은 마치 별들이 땅으로 내려온 것 같았죠. 특히 한강을 따라 곡선으로 이어지는 도로와 다리의 불빛은 아름다운 선을 그리고 있었어요. 창가에 서서 그 풍경을 바라보며 저는 이 순간을 오래 기억하고 싶다고 생각했죠. 전망대를 나와 우리는 저녁 식사를 위해 인근의 한 식당으로 향했어요. 리나는 제가 아직 먹어보지 않은 한국 음식 중 하나인 삼겹살을 추천했죠.
식당에 들어서자 테이블 중앙에 설치된 그릴이 독특했어요. 리나는 이것이 한국식 바비큐라고 설명해 주었죠. 신선한 돼지고기를 그릴에 구워 다양한 쌈채소와 함께 먹는 방식이 흥미로웠어요. 특히 고기를 구울 때 나오는 열이 테이블 주변을 따뜻하게 해주어 추운 겨울날 더욱 좋은 식사 경험이었죠. 저는 리나가 알려준 대로 고기와 쌈장, 마늘, 그리고 각종 채소를 상추에 싸서 먹어보았어요. 여러 재료의 맛이 입안에서 어우러지는 경험이 새롭고 즐거웠죠. 식사를 마치고 밖으로 나오자 눈이 다시 내리기 시작했어요. 가벼운 눈송이들이 공중에서 춤추듯 내려왔죠. 우리는 천천히 걸으며 눈 내리는 서울의 밤거리를 감상했어요. 네온 사인과 가로등 불빛이 눈송이에 반사되어 마치 반짝이는 작은 별들이 내리는 것 같았죠. 홍대로 돌아가는 길에 우리는 버스를 타기로 했어요. 버스 정류장에 도착하자 또 다른 놀라운 발견이 있었죠. 정류장의 의자와 벽면이 따뜻했어요. 리나는 이것이 온열버스 정류장이라고 설명해 주었죠. 추운 겨울, 버스를 기다리는 시민들을 위해 특별히 설계된 시설이라고 했어요. 저는 그 세심한 배려에 또 한 번 감동했어요. 핀란드에서도 추위에 대비한 시설들이 있지만 대중교통 정류장까지 이렇게 따뜻하게 만든 경우는 보지 못했거든요. 버스 정류장에 앉아 따뜻함을 느끼며 저는 한국의 겨울 문화가 얼마나 세심하게 설계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죠. 버스가 도착하고 우리는 홍대로 향했어요. 버스 안도 예상대로 따뜻했죠. 창밖으로 내리는 눈과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저는 이번 여행 동안 경험한 모든 따뜻한 순간들을 떠올렸어요. 온돌 바닥, 전기장판, 찜질방, 온열의자, 따숨소, 그리고 온열버스 정류장까지. 모두 추위 속에서도 따뜻함을 찾는 한국인들의 지혜였죠. 홍대에 도착해 리나의 원룸으로 돌아오는 길, 우리는 길가에 있는 포장마차에서 군것질거리를 사 먹었어요. 떡볶이와 어묵 국물의 매콤하고 따뜻한 맛이 추운 밤 공기를 녹여주었죠. 음식을 먹으며 서 있으니 포장마차에서 나오는 열기가 우리를 감싸주었어요. 리나는 이런 길거리 음식 문화도 한국 겨울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했죠. 원룸에 돌아와 따뜻한 샤워를 하고 온돌 바닥 위에 앉아 저는 오늘 하루의 경험을 정리해 보았어요. 서울은 단순히 추운 겨울 도시가 아니라 그 추위 속에서도 다양한 방식으로 따뜻함을 만들어내는 도시였죠. 그것은 물리적인 온기를 넘어 사람들의 배려와 지혜가 만들어낸 문화적 따뜻함이었어요. 핀란드에서도 추위에 대한 대비책은 많았지만 한국의 접근 방식은 달랐어요. 핀란드가 튼튼한 벽과 효율적인 히팅 시스템으로 추위를 차단하는 데 중점을 둔다면 한국은 추위 속에서도 활동하며 즐길 수 있는 방법을 찾는 데 집중하는 것 같았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생겨난 다양한 문화적 요소들이 저를 매료시켰어요. 이제 핀란드로 돌아갈 날이 며칠 남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단지 아픈 딸을 돌보기 위해 왔던 여행이었지만 이제는 정말 소중한 경험이 되었죠. 리나와 함께 보낸 시간, 그리고 한국의 겨울 문화를 경험한 것은 제 인생에서 잊지 못할 추억이 될 것 같았어요. 이 여행을 통해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특별한 애정을 갖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낯설게만 느껴졌던 이 나라가 이제는 제2의 고향처럼 친근하게 느껴졌죠. 특히 한국 사람들의 따뜻한 환대와 배려, 그리고 추위 속에서도 정을 나누는 문화는 제 마음을 깊이 감동시켰어요. 한국은 단순한 관광지가 아니라 제 딸이 사랑하게 된 제2의 고향이자 이제는 저에게도 특별한 의미를 가진 장소가 되었죠. 잠자리에 들기 전 저는 남편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다음에는 우리 가족 모두 함께 한국에 와야 할 것 같아. 이곳의 따뜻함을 너도 꼭 경험해봐야 해. 전기장판 위에 누우며 저는 내일 리나와 함께할 마지막 관광 계획을 생각했어요. 그리고 핀란드로 돌아가면 꼭 챙겨가야 할 한국의 따뜻한 겨울 아이템 목록도 머릿속에 정리해 두었죠. 전기장판과 핫팩은 필수였어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이 밝았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이 처음 봤을 때보다 훨씬 친숙하게 느껴졌죠.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 도시와 문화에 정이 들었어요. 특히 추운 겨울을 이겨내는 한국만의 독특한 방식들이 제 마음을 사로잡았죠. 아침 식사를 하며 리나와 함께 이번 여행을 되돌아보았어요. 처음에는 딸의 병간호를 위해 황급히 왔던 여행이었는데 예상치 못한 문화적 발견과 따뜻한 경험으로 가득 찬 특별한 시간이 되었죠. 리나는 제가 한국 문화에 이렇게 빠져들 줄 몰랐다며 놀라워했어요. 오후 비행기로 돌아가야 했기 때문에 우리는 오전 시간을 활용해 마지막 쇼핑을 하기로 했죠. 리나가 추천한 동대문 시장으로 향했어요. 그곳은 서울의 대표적인 쇼핑 지역으로 의류부터 생활용품까지 다양한 물건을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는 곳이었죠. 동대문 시장에 도착하자 활기찬 상인들의 목소리와 다양한 상품들이 저를 반겼어요. 거대한 쇼핑몰부터 작은 노점상까지 규모와 종류가 다양한 상점들이 즐비했죠. 우리는 먼저 리나가 자주 이용한다는 쇼핑몰로 들어갔어요. 쇼핑몰 내부는 따뜻했고 각 층마다 다른 종류의 상품들이 판매되고 있었죠. 저는 핀란드 가족들과 친구들을 위한 선물을 고르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전통차, 독특한 디자인의 그릇들, 그리고 화장품까지 다양한 물건들을 담았죠. 특히 한국의 마스크팩은 핀란드 친구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다고 해서 여러 종류를 구매했어요. 쇼핑 도중 저는 한 가게에서 롱패딩을 발견했어요. 제가 한국에서 처음 경험했던 그 따뜻한 겨울 코트였죠. 리나는 제가 핀란드로 돌아가면 유용할 거라며 한 벌 사기를 권했어요. 여러 디자인을 입어보고 결국 심플한 네이비 색상의 롱패딩을 선택했죠. 평소 즐겨 입던 핀란드 스타일의 코트와는 완전히 달랐지만 이제는 이 두꺼운 패딩의 실용성을 잘 알고 있었어요. 다음으로 우리가 방문한 곳은 한국의 생활용품 전문점이었어요. 리나는 이곳에서 전기장판을 사자고 제안했죠. 처음에는 비행기로 운반하기 불편하지 않을까 걱정했지만 생각보다 가볍고 접었을 때 부피가 크지 않아서 구매하기로 결정했어요. 싱글 사이즈 전기장판 하나와 작은 크기의 전기방석도 추가했죠. 겨울이 긴 핀란드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이어서 우리는 한국의 겨울 필수품인 핫팩을 대량으로 구입했어요. 주머니에 넣어 손을 따뜻하게 해주는 일회용 핫팩부터 전자레인지에 데워 반복해서 사용할 수 있는 재사용 가능한 핫팩까지 다양한 종류를 골랐죠. 리나는 이런 작은 물건들이 핀란드의 추운 겨울에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말했어요. 쇼핑을 계속하다가 우리는 우연히 한국 전통 방한용품을 파는 가게를 발견했어요. 그곳에서 조각보라는 전통 패치워크 기법으로 만든 무릎 담요를 발견했죠. 다양한 색상의 천 조각들이 아름답게 이어진 이 담요는 예술 작품 같았어요. 가게 주인은 이것이 전통적으로 겨울철 무릎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 사용되던 물건이라고 설명해 주셨죠. 저는 그 아름다운 디자인과 실용성에 반해 한 장 구매했어요. 한국의 다양한 방한용품들을 구경하다 보니 시간이 빠르게 흘렀어요. 배가 고파진 우리는 근처 식당에서 마지막 한식을 먹기로 했죠. 리나는 제가 아직 먹어보지 않은 순두부찌개를 추천했어요. 뜨거운 돌솥에 담겨 나온 이 매콤한 찌개는 추운 날씨에 몸을 데우기 완벽한 음식이었죠. 부드러운 순두부와 해산물, 그리고 매콤한 국물의 조합이 독특했어요. 처음에는 매운맛에 놀랐지만 먹다 보니 그 깊은 맛에 매료되었죠. 식사 후 우리는 다시 쇼핑을 이어갔어요. 이번에는 한국의 간식들을 구매하기 위해 대형마트로 향했죠. 리나는 제가 좋아했던 유자차와 대추차 티백을 비롯해 다양한 한국 과자와 라면을 장바구니에 담았어요. 특히 한국의 매운 라면은 핀란드 친구들에게 소개하고 싶어서 여러 종류를 선택했죠. 마트에서 나오는 길에 한국의 겨울음료인 식혜와 수정과가 담긴 페트병을 발견했어요. 리나는 이 전통 음료들이 겨울철 인기 있는 음료라고 설명해 주었죠. 한 병씩 구매해서 그 자리에서 맛보았는데 달콤하면서도 독특한 풍미가 있었어요.
이런 맛은 핀란드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것이었죠. 쇼핑을 마치고 리나의 원룸으로 돌아와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처음 왔을 때보다 훨씬 많은 물건들로 캐리어가 가득 찼죠. 전기장판과 롱패딩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넣을지 고민했어요. 결국 롱패딩은 입고 가기로 결정했고 전기장판은 압축팩을 사용해 최대한 부피를 줄였죠. 짐을 싸는 동안 리나는 제가 한국에서 경험한 것들에 대해 다시 한번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함께 웃으며 특히 제가 처음 롱패딩을 거부했던 일, 온돌바닥에 놀랐던 순간, 그리고 전기장판의 따뜻함에 감동했던 기억 등을 회상했죠. 짧은 시간이었지만 정말 많은 것을 경험하고 배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짐을 다 싸고 원룸을 정리한 후 우리는 공항으로 향하기 전 마지막으로 리나가 좋아하는 카페에 들렀어요. 그곳은 통유리 창으로 된 아늑한 공간이었고 창밖으로는 서울의 겨울 풍경이 펼쳐져 있었죠. 따뜻한 음료를 마시며 저는 이 여행이 제게 준 의미에 대해 생각했어요. 리나에게 이번 방문이 단순한 병간호를 넘어 제게 특별한 경험이 되었다고 말했어요. 한국의 겨울 문화, 특히 추위 속에서도 따뜻함을 찾는 지혜에 감동받았다고 했죠. 리나는 기뻐하며 다음에는 여름에 방문해보라고 권했어요. 한국의 여름에는 또 다른 매력이 있다고 했죠. 카페에서 나와 우리는 공항으로 향하는 공항철도에 탑승했어요. 창밖으로 지나가는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며 저는 처음 이곳에 도착했을 때 느꼈던 낯섦과 지금의 익숙함을 비교했죠. 불과 일주일 만에 이곳이 이렇게 친숙하게 느껴질 줄은 몰랐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하자 리나는 마지막으로 면세점을 들러보자고 제안했어요. 우리는 면세점에서 추가로 한국의 유명 화장품과 술을 구입했죠. 특히 리나가 추천한 막걸리와 소주는 핀란드 친구들과 나눠 마실 생각에 몇 병 더 샀어요. 면세점 쇼핑을 마치고 보안 검색대로 향하는 시간이 다가왔어요. 리나와 작별 인사를 해야 할 순간이었죠. 그녀를 꼭 안아주며 이번 방문이 저에게 얼마나 특별했는지 다시 한번 말했어요. 딸의 아픔 때문에 급하게 왔던 여행이 이렇게 의미 있는 경험이 될 줄은 몰랐다고 했죠. 리나와 작별 인사를 나누고 보안 검색대를 통과했어요. 출국장으로 들어서면서도 계속 뒤를 돌아봤죠. 리나는 제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손을 흔들어 주었어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다시 만날 날을 기약했죠. 출국장에서 비행기 탑승 시간을 기다리는 동안 저는 짐 속의 선물들을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롱패딩은 이미 입고 있었고 전기장판, 핫팩, 조각보, 그리고 다양한 한국 음식과 음료들까지. 이 모든 것들이 한국의 겨울 문화를 담고 있었죠. 물리적인 물건을 넘어 그 속에 담긴 따뜻한 배려와 지혜를 가져가는 느낌이었어요. 비행기에 탑승하고 창가 자리에 앉았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한국의 마지막 풍경을 바라보며 이번 여행의 기억들이 하나둘 떠올랐죠. 처음 느꼈던 한국 겨울의 날카로운 추위, 롱패딩의 따뜻함을 발견했던 순간, 온돌바닥과 전기장판의 아늑함, 찜질방에서의 편안한 휴식, 그리고 온열버스 정류장의 세심한 배려까지.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서울의 풍경이 점점 작아졌어요. 곧 구름 위로 올라가 한국의 모습은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되었죠.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그리고 가방 속에는 한국의 겨울 문화와 따뜻함이 가득 담겨 있었어요. 비행 중 저는 리나가 선물해준 여행용 목베개와 담요를 꺼냈어요. 그것들은 한국 전통 문양이 들어간 예쁜 디자인이었죠. 목베개에는 작은 주머니가 있었는데 그 안에 핫팩을 넣을 수 있게 되어 있었어요. 리나는 이것이 한국에서 겨울 여행 시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알려주었죠. 저는 핫팩을 주머니에 넣고 목베개를 목에 두르자 따뜻한 온기가 전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이런 작은 지혜도 한국에서 배워간 소중한 경험이었죠. 긴 비행 시간 동안 저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일기장에 정리했어요. 특별히 인상 깊었던 순간들, 새롭게 배운 것들, 그리고 다시 방문하고 싶은 장소들을 자세히 적었죠. 다음에는 여름에 방문해서 또 다른 한국의 모습을 보고 싶다는 생각도 함께 기록했어요.
헬싱키에 도착하자 익숙한 핀란드의 겨울이 저를 맞이했어요. 영하 20도의 차가운 공기와 하얀 눈으로 덮인 풍경이 눈앞에 펼쳐졌죠. 공항에서 나오면서 저는 자연스럽게 롱패딩의 지퍼를 끝까지 올리고 후드를 썼어요. 한국에서 배운 방한법이 이곳에서도 유용하게 사용되었죠. 집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저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무사히 도착했다는 소식과 함께 한국에서의 놀라운 경험들을 간략하게 전했죠. 특히 가져온 전기장판과 핫팩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 남편은 호기심 어린 목소리로 어서 빨리 보고 싶다고 했어요. 집에 도착하자 남편이 현관에서 저를 반겨주었어요. 그는 제가 입고 있는 롱패딩을 보고 놀라워했죠. 평소 클래식한 스타일을 선호하던 제가 이렇게 트렌디한 패딩을 입고 있는 모습이 새롭게 느껴졌나 봐요. 저는 웃으며 이 롱패딩이 얼마나 따뜻한지 설명했죠. 집 안으로 들어와 짐을 풀기 시작했어요. 가장 먼저 꺼낸 것은 전기장판이었죠. 남편은 호기심 가득한 표정으로 이 얇은 매트가 어떻게 따뜻해질 수 있는지 궁금해했어요. 저는 즉시 침대에 전기장판을 깔고 플러그를 연결했죠. 설정 온도를 중간으로 맞추고 잠시 기다린 후 남편에게 손을 올려보라고 했어요. 그가 전기장판의 따뜻함을 느끼자 놀란 표정을 지었죠. 이어서 다른 선물들도 하나씩 꺼냈어요. 핫팩, 한국차, 과자, 화장품, 그리고 조각복까지. 각 물건마다 한국에서의 추억과 이야기가 담겨 있었죠. 남편은 특히 전통 조각보의 아름다운 디자인에 감탄했어요. 저는 그것을 소파에 펼치고 남편과 함께 앉았죠. 차가운 핀란드의 겨울 저녁이었지만 한국에서 가져온 따뜻함으로 집안 분위기가 더욱 아늑해졌어요. 그날 저녁, 우리는 한국에서 가져온 라면으로 간단한 저녁 식사를 했어요. 매운 국물에 남편은 처음에 놀랐지만 곧 그 독특한 맛에 관심을 보였죠. 식사를 하며 저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더 자세히 이야기했어요. 온돌 문화, 찜질방 체험, 온열버스 정류장, 그리고 한국 사람들의 따뜻한 환대까지. 모든 이야기가 새롭고 흥미로웠죠.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전기장판을 더 높은 온도로 설정했어요. 남편이 일어났을 때 그 따뜻함을 경험하게 하고 싶었죠. 예상대로 남편은 눈을 뜨자마자 전기장판의 아늑한 온기에 놀라워했어요. 그는 겨울 내내 이것을 사용하고 싶다고 말했죠. 아침 식사로는 한국에서 가져온 유자차를 끓였어요. 상큼하고 달콤한 향기가 부엌에 퍼졌죠. 남편은 처음 맛보는 유자차의 풍미에 즐거워했어요. 저는 이 차가 한국에서 겨울철 감기 예방에 좋다고 알려져 있다는 이야기도 함께 전했죠. 그날 오후 가까운 친구 2명이 저희 집을 방문했어요. 그들은 제가 한국에서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환영해 주러 왔죠. 저는 그들에게도 한국에서 가져온 선물을 나눠주었어요. 핫팩, 마스크팩, 그리고 몇 가지 한국 과자를 선물했죠. 친구들과 함께 우리는 거실에 모여 앉아 따뜻한 전통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저는 한국에서의 경험, 특히 추위를 이겨내는 다양한 방법들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했죠. 전기장판을 직접 보여주자 친구들은 매우 궁금해했어요. 실제로 체험해보고는 어디서 구할 수 있는지 물어보기도 했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제가 말하는 동안 친구들이 보여준 반응이었어요. 그들은 처음에는 단순한 여행 이야기를 듣는다고 생각했을 텐데 점점 한국 문화에 대한 진짜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죠. 특히 한국이 추위에 대처하는 방식과 그 속에 담긴 문화적 의미에 궁금증을 표현했어요. 저는 친구들에게 한국의 겨울 문화가 단순히 추위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따뜻함과 편안함을 찾는 지혜라고 설명했어요. 온돌, 전기장판, 찜질방, 그리고 길거리 음식 문화까지. 이 모든 것이 추위와 함께 살아가는 방법이었죠. 친구들이 떠난 후 저는 리나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한국에서 가져온 것들이 핀란드에서도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알려주었죠. 특히 전기장판은 남편과 친구들 모두에게 신선한 충격이었다고 말했어요.
리나는 기뻐하며 다음에는 더 많은 한국 문화를 소개해주겠다고 답했죠. 그날 밤 전기장판 위에 누워 창밖의 별을 바라보며 저는 이번 여행이 제 삶에 가져온 변화에 대해 생각했어요. 단순히 새로운 나라를 방문한 것을 넘어 다른 문화의 지혜를 배우고 그것을 제 일상에 통합하는 경험이었죠. 한국의 겨울 문화는 이제 제 겨울 생활의 일부가 되었어요. 처음에는 아픈 딸을 돌보기 위해 급하게 떠났던 여행이 이렇게 풍요로운 경험으로 확장될 줄은 몰랐어요. 한국의 겨울은 단순히 추운 계절이 아니라 그 추위 속에서도 따뜻함을 찾고 나누는 문화였죠. 이제 제 마음속에는 항상 한국의 따뜻한 겨울이 자리하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 다시 더 많은 것을 배우고 경험하기 위해 그곳을 방문하고 싶어요. 다음에는 가족 모두와 함께 더 많은 시간을 가지고 한국의 또 다른 계절을 경험하고 싶어요. 이렇게 저는 핀란드의 겨울 속에서도 한국의 따뜻함을 간직하게 되었어요. 그것은 단순한 여행 기념품이 아니라 제 삶과 생각을 풍요롭게 해준 소중한 경험과 지혜였죠. 한국의 겨울은 제게 추위를 이기는 방법뿐만 아니라 어떤 환경에서도 따뜻함과 아름다움을 찾을 수 있다는 더 큰 교훈을 주었어요. 그리고 이 교훈은 앞으로도 제 삶의 소중한 나침반이 될 것 같아요. 사연을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외국인의 시선에서 한국의 감동에 빠진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감동 다이브였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2024년 12월 3일 한밤중 윤석열 대통령의 기습적인 계엄령 선포로 대한민국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불과 11일 만에 204명이라는 압도적인 찬성으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며 세계가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AP통신이 표현했듯 회오리 바람 같은 사건들이 아시아에서 가장 강력한 민주주의 국가를 뒤흔들었고 이는 다시 한번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폭력 대신 K-팝과 응원봉으로 무장한 평화로운 시위 문화는 전 세계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고 합니다. BBC 정치부 특파원의 생생한 현장 취재를 통해 한국의 새로운 민주주의 실험, 일명 K-시위의 현장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BBC에서 정치사회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리사 윌슨입니다. 15년간 유럽의 각종 시위 현장을 취재해왔고 특히 프랑스와 영국의 격렬한 시위들을 주로 다뤄왔습니다. 지난해 프랑스 파리의 연금개혁 반대 시위 현장에서는 죽을 뻔한 경험도 있었습니다. 시위대와 경찰이 대치하는 상황을 취재하던 중 갑자기 날아온 화염병에 맞아 큰 화상을 입었습니다. 당시 현장에는 수백 개의 화염병이 날아다녔고 최루탄 가스로 시야가 흐려진 상황에서 경찰과 시위대의 충돌이 계속되었습니다. 도망치려 했지만 시위대에 휩쓸려 넘어졌고 주변에서 터지는 폭발음과 비명소리로 정신을 차릴 수 없었습니다. 영국 런던의 브렉시트 반대 시위 때는 더 끔찍한 일을 겪었습니다. 폭도들이 된 시위대가 상점들을 약탈하기 시작했고 저는 그 모습을 카메라에 담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달려든 남성들에게 카메라를 빼앗겼고 위험을 느껴 도망치려는 순간 폭도들에게 둘러싸였습니다. 다행히 주변 기자들의 도움으로 탈출할 수 있었지만 그날의 공포는 아직도 생생합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독립 요구 시위도 잊을 수 없습니다. 거리는 불타는 바리케이드로 가득했고 시위대는 경찰을 향해 돌을 던지며 격렬하게 저항했습니다. 취재 중 시위대와 경찰 사이에 끼어 곤봉에 맞기도 했고 도망치는 과정에서 발목을 다쳐 한동안 입원해야 했습니다. 이탈리아 로마의 반정부 시위에서는 시위대가 방화한 차량이 폭발하면서 파편에 맞아 부상을 입었습니다. 당시 거리는 불타는 차량들로 가득했고 상점들은 약탈당했으며 도시 전체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구급차도 진입하지 못해 동료 기자가 저를 병원으로 데려가야 했습니다. 이런 경험들이 쌓이면서 시위 현장을 취재할 때마다 트라우마가 떠올랐습니다. 매번 현장에 나갈 때마다 심장이 두근거렸고 불안과 공포를 안고 취재를 해야 했습니다. 시위라는 단어만 들어도 긴장이 되고 취재 전날이면 악몽에 시달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 한국에서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대통령이 한밤중에 기습적으로 계엄을 선포했다는 것이었습니다. BBC 본사에서는 즉시 저에게 한국행을 제안했고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유럽의 시위들처럼 한국에서도 폭력 사태가 벌어질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건 제가 반드시 취재해야 할 중요한 사건이라 생각했고 결국 한국행을 결정했습니다. 비행기에 오르면서도 불안감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15년간의 취재 경험상 계엄이 선포되면 필연적으로 폭력 사태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본 수많은 시위 현장에 참혹했던 모습들이 떠올랐고 한국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질까 걱정되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해 서울로 향하는 길, 저는 여전히 불안감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카메라와 보호장비를 챙기면서도 유럽에서의 끔찍했던 기억들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여의도 국회 앞에 도착한 순간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리는 분노와 폭력 대신 빛으로 가득했습니다. 시위대들은 화염병이나 야구 방망이가 아닌 형형색색의 LED 응원봉을 들고 있었습니다. 1세대 아이돌인 god부터 최신 아이돌인 뉴진스까지 다양한 그룹의 응원봉이 밤하늘을 수놓았습니다. 제가 알던 시위에서는 결코 볼 수 없었던 광경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웠던 것은 시위 현장에서 울려 퍼지는 음악이었습니다. 소녀시대에 다시 만난 세계가 울려 퍼지자 수만 명의 시민들이 하나의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에스파의 위플렛이 비트에 맞춰 탄핵을 외치고 방탄소년단의 불타오르네에 맞춰 응원봉을 흔드는 모습은 마치 대형 콘서트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시위 현장에는 거대한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었고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준비한 공연도 이어졌습니다. 어떤 이들은 계엄령을 풍자하는 짧은 연극을 선보였고 또 다른 이들은 즉석에서 랩을 하며 현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이런 문화적 표현들은 시위의 메시지를 더욱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시위 참가자들의 다양성이었습니다. 20, 30대 여성들이 줄을 이루고 있었지만 50대 남성부터 초등학생을 데리고 나온 부모님들까지 세대를 초월한 시민들이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외국인 관광객들도 응원봉을 들고 시위에 동참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깃발도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전국집에서 누워있기 연합, 강아지 발냄새 연구회, 전국 과체중, 고양이 연합 등 유머러스한 깃발들이 휘날렸습니다. 이런 재치 있는 표현들은 시위의 무거운 분위기를 한결 밝게 만들었습니다. 시위 현장 곳곳에서는 따뜻한 배려가 넘쳐났습니다. 한 카페 앞에서는 누군가 100잔을 미리 결제해 두었다는 안내문을 보았습니다. 시민들은 자발적으로 카페에서 선결제를 해두어 다른 시위 참가자들이 따뜻한 음료를 마실 수 있게 했습니다. 추운 날씨에 떨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핫팩과 담요를 나눠주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특히 감동적이었던 것은 한 시민이 아기를 데리고 온 부모들을 위해 45인승 버스를 대여해 수유실로 제공한 것이었습니다. 버스 안에서는 기저귀를 갈거나 수유를 할 수 있었고 아기들이 쉴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세심한 배려는 시위가 얼마나 평화롭고 조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시위대와 경찰의 관계도 충격적이었습니다. 유럽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광경이었지만 이곳에서는 시위대가 경찰에게 따뜻한 음료를 건네고 있었습니다. 경찰도 시위대를 적대시하지 않고 질서 유지에만 집중했습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밤이 깊어졌지만 시위는 계속되었습니다. 한 구석에서는 연예인들이 보내온 간식들이 나눠지고 있었고 다른 한편에서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가져온 음식들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시위 참가자들은 마치 하나의 큰 가족처럼 서로를 챙기고 있었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것은 시위가 끝나갈 무렵의 모습이었습니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쓰레기를 줍기 시작했고 심지어 분리수거까지 꼼꼼히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수만 명이 모였던 장소였지만 시위가 끝난 후에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깨끗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숙소로 돌아가려는데 기사님이 요금을 받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저도 시위에 가고 싶었지만 일을 해야 해서 못 갔습니다. 대신 이렇게라도 도움이 되고 싶네요. 라는 말씀을 하시며 제목까지 잘 해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 취재 노트를 정리하면서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의 시위는 제가 알던 모든 것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폭력이나 파괴가 아닌 문화와 예술로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었고 분노 대신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민주주의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계가 한국의 시위 문화에서 배워야 할 것이 많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 이야기를 전 세계에 전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BBC 본사로부터 긴급한 연락을 받았습니다. 제가 찍어보낸 한국 시위 현장의 영상이 전 세계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형형색색의 응원봉이 밤하늘을 수놓는 장면과 수만 명이 K-팝을 함께 부르는 모습은 전례 없는 평화 시위의 상징으로 화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로이터는 K-팝 야광 응원봉이 한국의 탄핵 요구 시위에서 불타오르다라는 제목의 특집 기사를 냈습니다. 시위 현장에서 만난 신재윤 씨의 말이 전 세계 독자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집회 참여는 고통을 수반하는 행위입니다. 오랜 시간 희망을 잃지 않고 고통을 견디기 위해선 즐길 거리가 필요해요. K-팝은 우리의 무기이자 희망입니다. 그의 말처럼 한국의 시위는 고통을 예술로 승화시키고 있었습니다. 블룸버그는 현장을 직접 취재한 특파원의 생생한 증언을 실었습니다. K-팝 응원봉이 윤석열 대통령에 반대하는 집회에서 새 생명을 얻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놀이가 아니다. 시민들의 눈빛에는 분노와 결의가 가득했다. 24살의 김혜진 씨는 인터뷰에서 비상계엄 선포 소식을 듣고 울었지만 시민들과 함께 노래하고 춤추면서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희망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의 니온 게이자이 신문 취재진은 특히 시위 현장의 질서정연함에 주목했습니다. 엔터테인먼트 요소가 들어간 축제의 북적임을 보여주면서도 놀라울 정도로 질서정연했다. 이것이 차세대형 민주주의의 모습이다. 한 일본 방송사의 해설자는 방송 도중 울컥하며 우리 일본도 이런 시민의식을 배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프랑스 르몽드는 한국의 시위 문화를 프랑스와 비교하는 특집 기사를 실었습니다. 프랑스의 시위는 늘 파리의 거리를 황폐화시킨다. 하지만 서울의 거리는 시위 후에 더 깨끗해진다. 한국 시민들은 시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 CNN은 선결제 문화에 특히 주목했습니다. 낯선 일을 위해 커피를 미리 결제해두는 문화는 전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현상이다. 한국의 시위는 서로에 대한 배려와 존중이 넘친다. CNN은 특히 45인승 버스를 수유실로 개조해 제공한 시민의 이야기를 크게 다뤘습니다. BBC 본사에서도 특별 취재팀을 추가로 파견했습니다. 처음에는 회의적이었던 동료들도 현장을 직접 보고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것은 시위를 넘어선 문화혁명이다라는 평가가 나올 정도였습니다. 해외 K-팝 팬들의 반응도 뜨거웠습니다. SNS에서는 해시태그 KOREAPROTEST 해시태그가 전 세계적으로 트렌드가 되었고 많은 팬들이 자신들의 응원봉으로 한국의 민주주의를 응원하는 인증샷을 올렸습니다. 태국, 홍콩 등 아시아의 민주화 운동가들은 한국의 시위 방식을 본받고 싶다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표명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시위 현장이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매일 밤이 기대됩니다. 어떤 새로운 노래가 울려 퍼질지, 어떤 창의적인 퍼포먼스가 펼쳐질지 설렙니다. 한국의 시위는 제게 트라우마가 아닌 치유를 선물했습니다. 어제는 한 대학생이 제게 NCT의 응원봉을 선물했습니다. 당신도 이제 우리의 일원이에요. 우리와 함께 민주주의를 지켜주세요라는 말과 함께요.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관찰자가 아닌 참여자가 된 것을 느꼈습니다. 15년간의 취재 생활 중 처음으로 시위 현장에서 진정한 희망을 보았습니다. 세계는 지금 한국의 시위 문화에서 미래의 민주주의의 모습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폭력 없이도 파괴 없이도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는 것. 시위가 두려움이 아닌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것. 한국은 새로운 민주주의의 표준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주목하는 K-시위 문화가 민주주의의 새로운 장을 열어가는 순간을 지켜보는 것은 저에게 특별한 특권이자 책임이 되었습니다. 한국은 시위를 예술로 승화시켰고 저는 그 역사적인 순간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저는 매일 밤 시위 현장을 찾고 있습니다. 더 이상 보호장비도 긴장감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대신 응원봉과 함께 움직이는 제 모습을 발견합니다. 시위라는 단어에 대한 제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지난 주말의 일입니다. 갑자기 내린 눈으로 기온이 뚝 떨어졌지만 시민들의 열기는 더욱 뜨거워졌습니다. 누군가 방탄소년단의 봄날을 틀자 수만 명의 시민이 하나 된 목소리로 보고 싶다를 외쳤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것이 단순한 노래가 아닌 민주주의를 향한 간절한 염원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저도 여러 아이돌 그룹의 노래를 어느 정도 알게 되었습니다. 소녀시대에 다시 만난 세계가 울려 퍼질 때면 자연스럽게 따라 부르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합니다. 시위대와 함께 에스파의 위플래시 비트에 맞춰 탄핵을 외치는 일은 이제 낯설지 않습니다. 매일 밤 새로운 모습으로 진화하는 시위 문화는 끊임없이 저를 놀라게 합니다. 어느 날은 대학생들이 즉석에서 뮤지컬 공연을 펼쳤고 또 다른 날은 수백 명의 시민이 플래시몹을 선보였습니다. 심지어 클래식 연주자들이 나와 베토벤의 운명을 연주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의 시위는 마치 거대한 예술제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 속에 담긴 메시지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시민들의 눈빛에서는 강한 의지가 느껴지고 노래 속에는 절실한 염원이 담겨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성숙한 형태의 저항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최근에는 외국인 관광객들도 시위에 동참하는 모습을 자주 봅니다. 그들은 SNS를 통해 한국의 시위 문화를 전 세계에 알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민주주의의 모습이다. 우리나라도 이렇게 변화해야 한다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홍콩, 태국 등 아시아의 민주화 운동가들이 한국의 시위 방식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시위 문화를 배우기 위해 직접 방문하기도 합니다. 폭력 없이도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이 그들에게 새로운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는 한 중년 여성과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80년대 민주화 운동 때도 시위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그때는 최루탄과 싸우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우리는 폭력이 아닌 문화로 싸우고 있어요. 이게 더 강력하답니다. 이제 저는 매일 밤 새로운 이야기를 찾아 시위 현장을 누빕니다. 카메라에 담기는 것은 더 이상 폭력과 혼돈이 아닌 희망과 연대의 순간들입니다. 시민들은 응원봉으로 어둠을 밝히고 노래로 두려움을 이겨내고 있습니다. 한국의 시위는 민주주의의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분노를 예술로 승화시키고 저항을 축제로 만들어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시위가 아닌 미래의 민주주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보여주는 이정표입니다. 15년간 시위 현장을 취재하며 제가 본 것은 늘 어둠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저는 빛을 보았습니다. 수만 개의 응원봉이 만들어내는 빛이 어쩌면 민주주의의 미래를 밝히는 등불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이곳에서 보고 느낀 모든 순간이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저는 이제 다른 나라의 시위 현장에서도 희망을 찾으려 합니다. 한국이 보여준 것처럼 시위는 두려움이 아닌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전하고 싶습니다. 전 세계가 주목하는 K-시위 문화는 앞으로도 계속 진화할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이것이 전 세계 민주주의의 표준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열흘 전 불안한 마음으로 이곳에 첫 발을 디뎠던 때가 마치 어제 같은데 이제 한국은 제 삶의 새로운 터전이 될 것 같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곳에서 목격한 모든 순간들은 제 인생에서 가장 특별한 경험이 되었습니다. 15년간 보아온 유럽의 폭력적인 시위 현장들이 무색해질 만큼 한국의 시위는 평화롭고 아름다웠습니다. 오늘도 여의도의 밤하늘은 형형색색의 빛으로 가득합니다. 처음 보았을 때는 낯설었던 응원봉의 물결이 이제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느껴집니다. 시위대가 부르는 노래들도 이제는 모두 귀에 익숙해졌습니다. 소녀시대에 다시 만난 세계가 울려 퍼질 때면 저도 모르게 따라 부르고 있는 저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오늘 국회에서 역사적인 순간이 펼쳐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204표라는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 여의도 거리는 환호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수만 개의 응원봉이 하늘을 수놓았고 시민들은 서로를 부둥켜 안으며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BBC 본사에서는 즉시 긴급 생중계를 요청했습니다.
특히 여당 의원들까지 탄핵에 찬성표를 던졌다는 사실은 전 세계 언론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제가 보낸 한국의 시위 관련 기사들은 이미 전 세계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었고, 많은 나라에서 한국의 시위 문화를 배우고 싶다는 요청이 쇄도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에는 한 프랑스 언론인이 저에게 연락해 왔습니다. 프랑스의 시위 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자문을 구하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매년 수많은 재산 피해와 부상자를 낳는 프랑스의 시위 문화를 한국처럼 바꾸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기쁜 마음으로 제가 본 것들을 공유했습니다. 이제 제 가방 안에는 NCT의 응원봉이 들어 있습니다. 시민들이 선물해준 이 응원봉은 앞으로도 계속될 한국의 민주주의 여정에서 저의 동반자가 될 것입니다. 오늘 BBC 본사에 정식으로 서울 특파원 자리를 요청했고 다행히 승인을 받았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단까지 이 역사적인 순간들을 계속해서 기록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CNN이 보도한 것처럼 10년도 채 되지 않아 한국의 두 번째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고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단까지 최대 180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가 우려하듯 정치적 불확실성과 리더십 공백이라는 도전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국 시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을 믿습니다. 그들은 분노를 폭력으로 표출하는 대신 예술로 승화시키고 파괴 대신 창조를 선택했습니다. 시위가 끝난 후 깨끗이 정리하는 모습, 서로를 배려하고 돕는 모습은 제가 본 어떤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던 광경이었습니다. 한국은 K-팝, K-드라마, K-뷰티를 넘어 이제 K-시위라는 새로운 문화를 세계에 선보였습니다. 시위는 단순한 저항을 넘어 하나의 문화가 되었고 K-팝과 결합된 시위는 젊은 세대들에게 민주주의가 멀고 어려운 것이 아닌 자신들의 일상과 맞닿아 있는 것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저는 트라우마가 아닌 희망을 안고 매일 밤 시위 현장을 찾을 것입니다. 한국에서 보고 배운 것들을 전 세계에 전하는 것이 저의 새로운 사명이 되었습니다. 응원봉의 빛은 단순한 조명이 아닌 민주주의의 등불이 되었고 저는 이 빛나는 순간들을 계속해서 전 세계에 전하고 싶습니다. 사연을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구독자 여러분의 사연 또한 제보받습니다. 사연으로 채택되신 분들께는 소정의 선물 또한 보내드리고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외국인의 시선에서 한국의 감동에 빠진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감동 다이브였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